애프티튜드 테스트라는 건데, 일단 여러분이 이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선 이 AT 테스트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시험 공부 방법이랑 완전 달라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민경 준비하시는 분들의 나이대가, 특히 5급 준비하시는 분들의 나이대는요, 좀 되잖아요, 나이대가. 이런 분들은 학력고사 세대도 있었고, 수능도 초창기 세대다 보니까 약간 모든 시험을 암기식으로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떤 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책을, 우리 이제 PSAT 공부하기 위해서 한 책을 3번, 4번, 5번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 책을 정복하는 게 유리할까요? 4, 5권의 책을 그냥 한 번씩 보는 게 유리할까요? 후자? 좀 아시네. 그쵸? 보통 우리가 앞에 거의 공부 방법이요, 암기식의 공부 방법이에요. 책 하나 완벽하게 내가 씹어먹겠다. 이건 암기할 때 공부 방법, 이거 학력 테스트일 때 공부 방법인데, 이 AT 테스트는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점수가 안 나가요. 네, 그래서 애프티튜드 테스트라고 하는데, AT. 애프티튜드가 이제 우리 PSAT가 퍼블릭 서비스 애프티튜드 테스트의 준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애프티튜드가 되게 애매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성검사, 적격성검사, 한국말은 그렇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걸 굳이 말하자면 공직 적격성검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단 좀 더 능력검사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인지를 체크하겠다라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어떻게 다른지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언어, 자료 상황이라는 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매핑이, 큰 흐름이 딱 매핑이 잡혀야지, 그 다음에 뭐 문제가 나와도 왜 이따 이 문제가 나오는지, 왜 이런 이상한, 뭐 A는 거짓말을 하고 B는 참말을 하고, 왜 남의 참거짓말까지 내가 우리를 봐야 돼. 국회의원 거짓말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그럼 이건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봅시다. 여러분 앞에 이제 책에 보면, 지금 원장님 얘기를 들으니까요, 대부분 이제 좀 초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주로라고 하시더라고요.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20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PSAT가 지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PSAT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행시, 그리고 각 대학교에서 몇 명 추천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7급을 뽑는 거를 지역인재라는데, 지역인재 이런 애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고요. 혹시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거 기억나세요? 뭐 어떤 공시생이 침투해가지고 문제를 몰래 빼서 뭐 했다. 지역인재 하는 애가 그런 거야. 얘가 PSAT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민간경력 이런 게 있습니다. 외시도 이제, 외시는 없어지죠. 외교 아카데미 여기 있는데, 요게 이 PSAT랑 이 PSAT랑 이게 약간 달라요. 그래서 여기 위쪽에 있는 게 이쪽 행시 PSAT 40문항을 90분에 푸니까 요런 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25문항을 60분에 푸는 게 민경 PSAT. 달라요. 그리고 시간 배분만 다른 게 아니라요, 난이도도 달라요. 그래서 얘가 좀 더 쉬워요, 얘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요, 사실 지금 민경이 뭐 5, 6년 되다 보니까 얘 기출문제만 풀어도 그렇게 많이들 안 하시거든요. 많이들 안 하셔서 뭐 책을 막 5권, 6권씩 풀고 그러지는 않아요, 보통은. 그래서 얘 기출문제만 풀어도 빡빡하긴 한데, 개중에 이제 또 이제 그거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음에 이걸로 가시면 기출문제만 풀어도 굉장히 많아요, 문제들이. 얘는 10년이 넘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에 제가 이런 걸 시작했다고 했는데, 2005년에 시작한 시험이거든요, 얘가. 그래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기출문제만 가지고도 하셔도 되는데, 단계를, 얘를 먼저 하시고요. 얘를 하셔야지, 난이도가 얘가 좀 더 있거든요. 한 1.2배나 한 요 정도 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얘보다는. 그래서 이거 하고 이렇게 가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책은 얘랑 좀 섞여서 구성되어 있어요. 얘랑 섞여서 구성되어 있어서,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까지 좀 건드리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25문항을 60분씩 해서 3개를 풀게 되는데, 언어 자료 상황이라는, 이건 도대체 왜 하는가를 보셔야죠. 언어가 어떤 문제들이냐면,
일단 여러분이 아는 근데 학력고사 할 때도 있으시죠. 근데 그때도 나왔으니까 비문학. 문학 말고 비문학. 제시문 준 다음에 자, 이 제시문 읽은 다음에 주제가 뭐지? 뭐 이거 안에 있는 정보는 뭐지? 뭐 이걸 비판하려면 어떻게 하지?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이 이제 비문학이라고 하는데 이거 읽고서 정보 파악하기라는 게 비문학이에요. 그 다음에 논증.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런 주장을 좀 더 뒷받침이 잘 되려면 어떤 예가 있으면 좋을까? 아니면 저 사람이 이런 주장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논리적 말하기에 관해서 나온 게 논증이거든요. 논증. 그 다음에 추리. 요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퀴즈 같은 건데요. 아마 요거를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뭐 A 앞에 B가 있고 B 앞에 C가 있고 F는 세 번째고 H는 네 번째 올 수 없어. 조건들을 다 합치니까 그러니까 D는 반드시 몇 번째 있을까? 또 아까 잠깐 예를 들었던 A, B, C, D가 있는데 이 중에 범인이 하나 있는데 누가 범인일까? 근데 A는 뭐 B는 범인이 아니에요. C는 D가 범인이에요. 뭐 C가 나는 아니에요. 각각 한마디씩 했는데 이 중에 거짓말이 두 개, 참말이 두 개야. 근데 누가 범인일까? 이런 문제들. 또 얼핏 보면 무슨 IQ 문제인가 싶은 그런 문제들이 바로 얘네들이에요. 얘는 상황에서 또 나와요. 퀴즈가 그 두 가지로 논리 퀴즈와 상황, 적용 퀴즈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구성된 게 얘 문제고요. 각각 보시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비문학 같은 경우는요. 근데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비문학 공부하신 분들이 수능이나 이런 거 보신 분들이 있죠. 여기 얼굴을 보니까 학력고사 세대도 있고요. 그렇죠. 수능 세대도 섞여 있어서 이거 되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수능 들어서 이제 이게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비문학 공부를 그럼 해보셨잖아요. 문학은요 암기 과목이에요. 그렇죠. 뭐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밑줄 친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빼앗긴더라도 본문 오는가 뜻하는 건 뭐냐? 암기 과목이에요. 얘는. 근데 비문학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니 내가 비문학이 좀 안 나와서 한 달 내내 비문학 공부를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떠올려 보세요. 한 달 내내 비문학 공부를 했어요. 그 시험을 봤어요. 점수가 그대로예요. 에이 이런 씨 탁 벌어버리고 안 봤어. 그리고 다시 시험을 봤어. 그래도 점수가 그대로야. 그렇죠? 뭐지? 이게 어렸을 때 책을 안 읽은 나의 그 천벌이다 이거는 이러면서 그냥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게 늘 나오는 점수가 나와요 얘는. 그렇죠? 아무리 뭘 해도 잘 안 올라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아무리 뭘 해도의 그 뭘 해도를 다양하게 안 해보시고 여러분이 주로 뭘 하냐면 문제를 되게 많이 푸는 거예요. 이걸 올리기 위해서 문제를 죽어라 풀어요. 절대로 안 올라요. 왜요? 얘는 정보를 어떻게 읽느냐, 이걸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 정보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 것인가의 능력을 물어보는 건데 이거를 문제를 계속 풀어봤자 어차피 내가 읽는 방법 그대로만 계속 읽어요. 그러니까 늘 나오는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근데 필요한 건 내가 읽는 방법을 읽었는데 그건 이제 70점이야. 항상 70 몇 점이에요. 그러면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읽어보려고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 방법으로 아무리 문제를 풀어봤자 그거는 늘 70 몇 점짜리 읽기 방법론이니까 그러지 말고 이 글을 읽을 땐 이런 식으로 읽자라고 해서 원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니까 오히려 60 몇 점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럼 다시 이렇게 또 해봤어. 그때 이렇게 하니까 80 몇 점이 나와.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문제를 왜 푸는 거냐면 읽기를 할 수 있느냐를 체크하기 위해서 푸는 거고 여러분들도 많이 풀 필요가 없어요. 이런 방법으로 읽어야겠다. 알았어. 그 다음에 제대로 그 돌아가는지 체크하려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AT 테스트의 공부 방법인 거죠. 학력 테스트는요. 그냥 계속 같은 걸 보면 외우게 되니까. 근데 그 외운 게 그대로 나오니까요. 근데 이거는 비문학 이게 다시는 안 나오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걸 하기 위해서 리딩 스킬을 배울 겁니다. 오늘 배울 거예요, 바로. 이 한정된 정보를 어떻게 빨리 읽을 것인가. 요것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적용해보는 연습.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푸는 이유는요. 이 읽기 방법을 적용해보려고 푸는 거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있죠? 네. 여기 뭐 무슨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알아야 되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정보가 나와도 기본적으로 어느 수준 이상의 이해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테스트하는 문제니까요. 우리 여러분 나중에 이 시간 검색해 보실 거죠? 네. 왜냐하면 제 검색 순위도 좀 높아져야 돼서. 네. 네. 검색해 보시면 지금도 좀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 2005년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요 리딩 스킬 있죠. 요 방법론이 그때부터 좀 많이 적용이 돼서 화제가 많이 되었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의전원 들어갈 때도 언어 추리하는 시험이 있었고 PSAT 언어놀이에서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이 리딩 스킬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검증된 방법이에요. 적어도 시험에 있어서는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논증은요, 결국 A 플러스 B, 자 이러니까 저렇다라는 논거와 주장의 관계에 대한 이해인데, 실제로 이 주장을, 그러니까 내가 논리적 말하기라는 건 결국 나의 주장을 정확하게 뒷받침하는 논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너의 잘못은 무엇이다라고 반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논증은요, 예와 예, 그러니까 논거와 주장을 정확하게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반이 끝나요. 우리 리트라고요. 로스쿨 들어갈 때 시험은 세 과목을 보는데요. 언어 이해, 그 다음에 추리 논증, 그리고 논술이에요. 근데 사실 논술은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이제 리트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이것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얘는 채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채점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동점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해서 얘를 가지고 동점을 처리하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전혀 안 봐요. 사실 이거 두 개인데, 해보세요. 얘가 이거, 그 다음에 논증 이거, 그리고 추리 이거요. 이 언어의, 우리가 하는 이 언어논리 한 과목 가지고 리트를 거의 다 치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논증은 이렇게나 여기서는 되게 중요한 과목인데, 바로 정보 이해,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서 자신의 주장을 구성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체크하는 게 바로 논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얘는 그래서요, 안 해보셔서 그런데 다음 주어진 논증을 어쩌고 나왔을 땐 이게 주장이고 이게 논거다를 분리하는 연습,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걸 뒷받침하고 반론하고 하는 연습, 반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생각보다는 얘는 좀 간단하긴 해요. 이것 중에 가장 간단하긴 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얘거든요. 안 봤던 거거든요. 짜장면을 좋아하면 짬뽕을 좋아하고, 짬뽕을 좋아하면 탕수육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면 철수가 탕수육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짜장면을 좋아하는가 안 하는가? 내가 알게 뭐야? 철수의 식성은 내가 알게 뭐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걸 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추리가 뭘까요? 추리. 그러니까 비문학은 뭔지 아시겠죠? 논증도 많이 들어봤죠. 논과 주장. 근데 추리라고 하면 많이 들어봤는데 추리가 뭐예요? 자, 여러분 뭐 특별히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신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리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근데? 그쵸, 추리소설. 우리 아이들은 뭐 김전일, 코난 이런 거 떠오르고, 어른들은 셜록 홈즈 뭐 이런 거 떠오르실 테죠. 그 추리예요, 그 추리. 왜 그 추리냐? 그러니까 추리가 뭐냐면 알려진 정보와 알려진 정보를 합쳐서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거야. 정보와 정보를 합쳐서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탐정들은 뭐냐 하면 알려진 정보, 깨어진 시계, 그 다음에 젖은 양탄자 합치니까 범인은 너밖에 없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와 정보를 합쳐서 이게 알려진 정보는 아니지만 이런 정보라면 야 그러면 저거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게 추리예요. 여기서 이제 그런 걸 체크하는 게 추리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었던 A 앞에 B가 있고 C 앞에 F가 있고 H는 세 번째고 B는 두 번째 올 수 없어. 이 정보들을 다 합치니까 그러니까 C가 세 번째 올 수밖에 없구나. 이런 식의 추리거든요. 이런 걸 왜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에서 일을 하거나 기업에서 일을 하거나 그러면 뭐 돈을 벌거나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들거나 하잖아요. 다 추리인 거예요. 이거와 이거를 이 시스템을 이렇게 바꿔보자. 그러면 아마 이렇게 될 거다. 이게 추리인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안 바꿔봤으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의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효율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추리거든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핸드폰은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말고 요즘에 강렬한 색이 유행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다 빨간색을 입혀서 내보자. 그럼 아마 대박을 터뜨릴 거야. 근데 요즘에 또 한정판, 덕후질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노려가지고 이거를 빨간색 한정판을 만들어서 내보자. 안 나왔으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런 걸 합쳐가지고 아마 될 거다 생각해서 하는 게 그게 추리인 거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하는 능력, 그러니까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거를 기존에는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경험을 가지고 한 거예요. 암기. 이런 문제들은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겠고 하여튼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 이런 문제는 그렇게 푸는 거야. 그게 매뉴얼인 거죠. 근데 지금 사회가 계속 발달하면서 전에 없던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있던 문제들은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AI들이 해도 충분해요. 근데 지금 이른바 인재들, 사람들한테 원하는 거는 전에 없던 문제가 생겼을 때 워낙 많은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없던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상황 판단에 또 나오거든요. 그 기본이 되는 능력이 추리인 거죠. 얘와 얘가 되면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추리를 다른 말로 통찰이라고도 하거든요. 통찰력. 이런 걸 봐. 그러니까 2017년, 18년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이런 트렌드가 유행할 거야. 통찰력. 이런 것도 다 추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능력인지 하는 게 이 추리 퀴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추리 퀴즈를 보게 될 텐데, 근데 이게 객관식 문제가 되다 보니까 좀 형식이 정해져 있고요. 그 형식을 우리가 풀어가는 어떤 과정들이 정해져 있어요. 한마디로 공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식을 아시면 생각보다는 되게 쉽게 풀 수가 있는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 안 하고 그냥 보시잖아요. 할 수 있어요, 비문화. 그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할 수 있어요. 논증도 좀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라면 할 수 있는데 얘는 할 수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공식인데 공식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냥 보는 사람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얘예요. 네, 해서 요거를 우리가 좀 앞으로 한 3시간, 3일에 걸쳐서 이거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되게 매력적인 건 단권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적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하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거는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원리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몇 문제를 풀겠지만 그게 이제 정말 내 거가 되려면 그렇게 해서 우리 주말에 한 다음에 또 주중에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문제들을 푸시면서 그것들을 내 거화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료. 자료는요,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나눌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수치 읽기, 그 다음에 추세 읽기, 그 다음에 자료 계산.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따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거의 엎어들어서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이렇게 따져보면요. 수치 읽기는 뭐냐면 표 읽기인 거죠. 자, 이렇게 있으면요. 이것도 문과 베이스이신 분들이 많죠. 아닌가요? 기술 베이스도 많으신가? 기술 쪽도? 근데 어쨌든 간에 자료 해석은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자료 해석은요. 복잡하고 어려운 과목이 아니에요. 그냥 짜증나고 귀찮은 과목이에요. 정말 짜증나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여러분처럼 그냥 딱 놓고서 이렇게 해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아시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딱 했는데 1번, 2번, 3번 해서 딱 했는데 딱 넘기면 새로운 자료가 또 있어. 또 한참 봐가지고 또 했는데 또 넘기면 새로운 자료가 있어. 여러분 우리 토익이나 이런 거 볼 때 해석 하나 딱 해가지고 문제 다 풀었는데 넘기면 또 다른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짜증남. 그런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왜냐? 보세요. 아마 뭐 기출이라도 좀 보시고 그러신 분들은 자 이게 GDP라고 칩시다. GDP 뭐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등등 해서 있고요.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한국의 GDP다. 뭐 이런 식으로 표예요. 다음 자료일까 해석한 것에 알맞은 것은 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라고 치면 1번 2011년에 싱가포르의 GDP는 2014년 말레이시아의 GDP보다 크다. 어떻게 해요? 찾아. 비교해. 아니네. 그쵸? 2번.
홍콩은, 말레이시아는 매번 홍콩 GDP의 70%가 안 된다. 그럼 이거와 이거 비교해서 이거분의 이거 해서 70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다 계산해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요. 근데 얘가 71%야. 이거 안 되네. 3번. 한국은 2012년에 전년 대비 GDP가 5% 이상 성장했다. 그럼 이거와 이거에서 A, B라고 하면 A분의 B-A 곱하기 100 해가지고 5%인지 아닌지 체크해요. 5%는 안 되겠죠. 4번. 이게 어렵나요? 이거는 그냥 짜증나는 거야. 하나하나 다 해야 되고요. 점점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에서 계산을 자꾸 요구해요. 그 시간이 되게 걸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료 해석의 핵심이 뭐겠어요? 아까 우리 그 언어에서 핵심은 결국 뭐냐면 리딩 스킬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추리나 이런 거는 공식이기 때문에 조금 알아서 이제 적용해보면 금방 해요. 논증도 뭐 논거와 주장이라는 부분을 자꾸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비문학이 그게 이제 좀 안 느신 분 되게 안 느는데, 그거를 리딩 스킬 이용해서 빨리 하면은 생각보다는 점수가 나오는 게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은 리딩 스킬이라고 치면 자료에서의 핵심 뭐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까요? 이거는 시간 끌기 문제예요. 이거와 이거 중에 어느 게 크냐? 쉽죠?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이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거분의 이거와 이거분의 이거 중에 어느 게 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야지, 이거 계산해야지, 0.237, 0.423, 그러니까 얘가 좀 크구나, 이런 식으로 하게 완전 시간 끌기예요. 그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여서 이걸 해나갈까?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갖다가 수치, 추세, 자료 계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나눠서 보긴 볼 텐데, 저거의 모든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까요? 그게 여러분한테는 되게 이런 꼼수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이 총동원됩니다. 이거잖아요. 이거 중에 이거와 이거 중에 이게 어느 게 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문제라도 더 풀면 점수가 되는 거예요. 네, 당장에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출제자야. 그러면 이거 체크, 이거 체크, 이거 체크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정답을 1번에 놓겠어요? 5번에 놓겠어요? 되게 갑자기 사악해지죠, 우리가. 네. 맞아요. 출제자도 그래요. 왜냐하면 출제자 입장에서 이 문제 되게 쉽습니다. 이거분의 이거와 이거분의 이거가 누가 봐도 이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지 이러다가 너무 점수가 좋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뒤에 문제를 못 풀게 할까.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틀려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2학년 뒤쪽에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문제 푸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요. 이렇게 체크할 필요가 없이요. 5번부터 체크하시면 돼요. 5번, 4번, 3번 이런 식으로요. 그지? 우리가 1번부터 하는 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버릇이에요, 버릇. 이게 그런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장에서 뭐 5번부터 하고 있으면 감독관이 와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러지 않아요. 정말 버릇이거든요. 그러니까 5번부터 하셨다가 4번이 답이야? 하면 넘어가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 2번이 답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볼 시간 없거든요. 답이라고 생각하면 넘어가고 그래도 끝까지 다 못 푸는데 이걸 다 검증하거나 그럴 시간 따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치시면요, 얘가 5번이 답이었고 2번이 4번, 3번이 3번이 답이었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하면 5개 체크해야 되고요, 4개 체크해야 되고 3개 체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만 해도 12개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면 하나, 둘, 셋, 딱 반이에요. 6개 체크하면 끝나요. 그죠? 네. 그러니까 거의 3+1이나 4+1. 그러니까 4개 풀면 하나 정도 더 풀 시간을 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5번부터 체크하라는 건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하실 분은 하세요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 안에 못 해요. 그리고 이 문제 나중에 이제 정말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을 끌게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푸는 게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도 이건 찍어도 되거든요. 감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문 문제는 찍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런 보기는 저렇게 찍고 저런 보기는 이렇게 찍으세요라고 이제 하다가 알려드려요. 네. 물론 원론적으로 어떻게 푸는지는 당연히 다 우리가 하죠. 여기에 원론적인 풀이는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림산이에요. 계속 계산시켜요. 이거분의 이거와 저거분의 저거 계산을 시키는데, 그것들을 그냥 눈으로 빨리 계산하는, 그러니까 여기다 안 쓰고 눈으로 빨리 계산하는 방법,
그걸 익혀야 되는 거거든요. 어림산. 어림산이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어쨌든 그거보다 잠깐만 해볼까? 7분의 4와 12분의 7 중에 어느 게 더 크게요? 얘요? 얘요? 얘가 더 크죠? 네.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그냥 느낌이? 느낌이 그러신가요? 자, 이런 것도 말하자면 어림산을 하실 수 있는 분은요, 이렇게 곱하면 48이고, 이렇게 곱하면 49거든요? 그럼 얘가 큰 거예요. 이렇게 곱하면 48, 이렇게 곱하면 49여서 얘가 큰 거예요. 이런 식의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선 저렇게, 저런 거에선 저렇게.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료 해석할 때 설명드릴 텐데, 이런 식의 방법론을 자꾸 써가지고 어림산에서 시간을 확 줄이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얘기 드린 거고요. 그런 건 그렇지만 이제 약간의 뭐랄까, 그러니까 안 좋은 그런 스킬들, 그러니까 저쪽 입장에서 안 좋은 거고 우리한테는 좀 고마운 스킬들이 있거든요. 이거와 이런 보기 중에서는 이렇게 찍는 게 낫다가 있는데, 재작년인가? 제가 이걸 막 자료 해석을 한참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몇 가지 스킬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한다. 어떤 분이 정말 할 일이 없으셨는지 한 주 내내 여태까지 나왔던 PSAT 문제를 갖다가 다 되는 거 아니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들을 찾아가지고 실제로 그게 얼마나 많은지 체크해 보신 거예요. 이거와 이거 중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지 체크해 봤는데, 저도 몰랐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일주일 있다 와서 깜짝 놀랐다고 80%가 실제 자료 해석 문제가 그렇게 맞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죠. 아, 이분은 안 되겠구나. 되게 시간을 이렇게 쓸데없이 일주일 내내 이것만 하신 건데 버리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왜냐하면 얘는 되게 정성 들여 만드는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끌 것인가 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가면서 머리 쓰는 게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거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야 너무 꼼수 같아 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그러지 않고 나는 정도를 가리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꼼수가 생각보다는 유용하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꼼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풀다가 시간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는 상황이야 라고 했을 때는 그런 방법을 찍으시면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그냥 하는 거 플러스 거기다가 이제 이런 꼼수까지. 왜냐하면 자료 해석은 시간을 어떻게 주냐가 문제니까요. 핵심이니까요. 추세 읽기는 이렇게 수치를 읽었죠. 이거분의 이거와 이거분의 이거가 어느 게 크다. 뭐 이런 걸 읽었죠. 근데 이게 11년, 12년, 13년, 14년이요. 그러면 매해 이게 늘어나고 있다. 매해 GDP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것도 할 수 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32다, 28이다가 아니라 그냥 올라가고 있어, 내려가고 있어 라는 추세를 그냥 추세만 보면 돼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그래프죠. 그 추세 읽기는 그래프 읽기예요. 큰 추세. 보니까 올라가는 추세야, 내려가는 추세야. 이렇게 2배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얘는 수치를 세부적으로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얘는 이렇게 세밀하진 않거든요. 다만 얘는 추세가 한눈에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다 따져봐야 되는데 얘는 그 추세를 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그래프다 보니까, 그래서 얘는 그래프 읽기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거고요. 자료 계산이 진짜 노가다입니다. 수학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미분할 수 있으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공식을 줘요. 자, 이런 공식이야. 옆면적이 뭐고 이런 게 뭐니까 이건 어떻게 계산해? 라고 공식을 주면 여기 있는 재료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얼마다 이렇게 하는 거라서 얘는 진짜 노가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크게 세 가지, 자료에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이런 자료를 여러분이 물론 이제 회사 생활할 때 보죠. 근데 이걸 그렇게 세부적으로 이거분의 저거와 이거분의 저거 중에 어느 게 클까 이렇게 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질리고 하기 싫을 텐데, 근데 이거를 극복하시고 들어가시면 얘기들이 되게 뻔해져요. 왜냐하면 자료 해석은요, 추론 문제가 불가능해요. 이 자료를 보면서 2010년 이후부터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도요,
내년도에도 지금보다 출산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올해 출산율이 얼마다 자료가 나와 있으면 딱 얘기할 수 있지만 내년은 어떨 것이냐. 지금 계속 떨어져 왔어요. 올해 여기야. 내년도 이럴 것 같지만 내년에 떨어질 것이다. 가 참일 수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일치 문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그냥 들어가면. 그래서 자꾸 이거분의 이거 곱하기 저거 해서 자꾸 계산을 시키는 거예요. 네, 해서 반대로 우리는 자료 해석을 풀 때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것인가. 여기에 이제 핵심을 가지고 풀어가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상황입니다. 상황. 자, 이쯤에서 자, 우리 문제 해결력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지금 직장인들한테도 많이 요구하는 거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요즘에 그 대학생들,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아주 어린 애들한테도 야, 수학 잘하면 뭐해? 영어 잘하면 뭐해? 니네한테는 문제 해결력이 훨씬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는 되게 많이 해요. 그럼 문제 해결력이 뭐냐 이거죠. 그죠? 네. 근데 이거를 정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도 많이 하겠지만 간단하게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어떤 그 상황을 일단 처음에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 그 상황에 숨겨진 원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간단하게 이거 있으니까 그 얘기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크게 일반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 찾기. 어떤 상황들을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커피숍을 이번에 열고 싶어요. 커피 브랜치를 한번 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잘 나가는 커피숍을 찾아봐. 스타벅스, 커피빈, 할리스 이런 데 가가지고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시장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10군데를 찾아가면 10군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들이 장사에 성공할 수 있던 비결은 뭐니? 그게 이제 원리 찾기인 거죠. 얘 10가지를 다 종합해보니까 이런 게 그 핵심인 것 같아요. 요즘에 오히려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카페에서 공부하면은 자리 차지하고 그런다고 막 일부러 콘센트 안 넣고 와이파이 안 되게 하고 막 커피빈이 그래요. 커피빈이 그랬는데 지금 커피빈 안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엔 카페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와이파이를 넣어줘야 됩니다. 콘센트를 자리마다 꽂아줘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북적북적 되니까 또 좋아서 또 사람들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 원리예요. 그래서 그런 혼공족들을 공략하자. 이런 식으로 원리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혼공족을 공략하는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적용, 결과 도출.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회전율이 떨어지면 좀 안 좋지 않을까? 그런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문제점 도출.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원리를 찾고 거기에 대해서 잘 되면은 이런 예측이 가능해. 근데 그게 잘 안 됐을 땐 이렇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 한마디로 우리가 하는 시뮬레이션인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문제를 도출하는 건데요. 자, 문제를 도출했어요. 그러면 해결해야 되죠. 그죠? 문제 해결의 핵심이 뭘까요? 대안 제시. 자, 제가 요즘에 자꾸 배가 나오고 있어. 뱃살만 나와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게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 식이요법? 그죠? 대안들이 떠오르죠. 배가 나오면 일단 굶어.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해. 이렇게 떠오르죠. 그래서 충고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운동을 꾸준히 한 2시간씩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근데 저 운동선수인데요. 하루에 10시간씩 하고 있는데 더 운동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뭐가 필요하겠죠? 왜 도대체 배가 나오는지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면접을 할 때 전공만 물어보면 참 좋죠. 왜냐면 하던 거니까. 근데 거기서 일반화된 PT 면접을 물어봐요. 나랑 전혀 관계없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식의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일반 과제를 주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특히 이제 이과 기술 쪽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좀 어려워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구조예요.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서 그러면 그 원인이 뭐야? 그다음 교육의 그 문제가 저거야 라고 진다면 원인이 뭐야?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이 구조. 이건 여러분이 PT 면접할 때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원인 분석을 했으면 그러면 그런 원인이라면 거기에도 대안 제시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안 해서 살이 찌는 것 같아. 배가 나오는 것 같아. 라고 원인을 분석했으면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운동도 적당히 하고 밥도 적당히 먹는데 왜 배가 나올까 고민해보니까 그 밥을 삼시세끼인데 마지막 세끼를 꼭 12시에 닭 한 마리로 대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야식이 문제구나 라는 식으로 야식을 끊자. 대안 제시는 되게 쉬워요. 원인 분석이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대안 제시예요. 그런데 대안이 실제로 보면 이렇게 한 3가지, 4가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되게 웃긴 게요. 제가 2007년인가 2008년에 충청북도 공무원 연수원에서 아마 6급에서 5급 올라가시는 분들인가? 5급에서 4급 올라가시는 분들인가? 거의 8개월을 연수를 받아요. 그분들이. 그 중에 제가 한 과정을 맡아가지고 문제 해결 이걸 했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워크숍을 시켜본단 말이죠. 그래서 끼리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부처에서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들을 도출한 다음에 이런 과정을 한번 해결해 보세요. 근데 문제점 한 다음에요. 무슨 문제가 나와도 원인은 단 한 가지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예산 부족.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그냥 예산 부족이야. 내가 너무 지금 여러분들 이러지 마시고요. 예산 부족 말고 다른 원인을 찾아보세요. 라고 해서 그 다음 단계는 예산 부족은 안 된다. 다른 원인을 해라. 그러니까 또 다 하나로 모여. 뭔지 아세요? 인력 부족. 인력 부족.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런 게 문제구나 진짜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제 대안 제시가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원인이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또 상사한테 기한을 올릴 때도 이건 이렇게 합시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한 3가지 안을 들고 가잖아요. 물론 1번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2번, 3번은 그냥 껴놓은 아니지만 그 사람한테 선택권을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몇 가지 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 중에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이고 괜찮을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대안결정 또는 의사결정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3번 안, 이 중에 1번 안. 그럼 그거 어떻게 체크하느냐? 수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수치. 그렇죠? 이게 문제 해결의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상황 판단은 뭐냐 하면 이 과정을 객관식 문제로 만든 거예요. 그런 시험은 이 PSAT가 나오기 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상황 판단이 여러분이 PSAT를 보거나 그랬을 때 가장 이건 뭐지? 뭐 이런 문제가 다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데 왜냐하면 여태까지 없었던 문제예요. 사실 언어나 자료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비슷한 문제를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 해결력을 이렇게 객관식화해서 물어본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 보는 형태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최근 들어서 이제 기업의 입사 문제라든가 취업 준비할 때 적성검사 같은 데서 차용하기 시작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내기 시작을 했어요. PSA 처음 나왔을 때 2005년, 2006년은 전혀 없었고요. 요즘에 NCS라고 해서 공기업 들어갈 때는 다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NCS에 나오는 게 아예 얘는 10대 직업 기초능력이 있는데 다 나오진 않지만 1번이 의사결정, 2번이 수리능력, 3번이 문제해결력이에요. 아예 문제해결력이라고 과목을 따로 뗄 정도로 하나의 과목으로 좀 자리를 잡았는데 NCS 공부하는 친구들이요. 문제해결력을 가지고 객관식 문제라는 게 그동안 없었으니까 PSAT를 풀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 판단밖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낯설게 느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그래서 얘는 학문적인 베이스라기보다는 굉장히 경험적이고 그 다음에 경력적인 베이스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합리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 무슨 공식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쉽고 어떤 사람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 흔히 얘기하는 센스가 있으면 생각보다는 쉽고요. 센스가 없으면 어려운데 단 객관식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센스가 없어도 객관식 문제다 보니까 이걸 풀어가는 방법을 우리가 익혀서 한마디로 센스를 장착하는 거죠. 여기도요. 초창기에는요. 정말 이렇게 다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가령 이거를 객관식 문제로 내잖아요. 그러면 저출산이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기 써 있으면 그냥 그 정보 이해니까 써 있는 게 아니라 저출산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렇게 나오니까요.
어떤 사람한테는 맞고 어떤 사람은 틀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가 돼야지 답인 거예요. 그럼 너무 쉬워지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상황 판단이요 되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5, 2006년에는 아예 없었고요. 언어 자료에다 상황 판단 문제 몇 개 넣어가지고 같이 시험을 보는 식으로 했었고 2007, 8로 가면서 상황 판단 과목이 따로 독립을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애는 정말 쉽고요. 어떤 애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렵고 수위 조절을 못 하다가 2010년 지나서야 조금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냐면 결국 이런 문제 때문이거든요. 이것의 원인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는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요. 이 두 파트에서만 나와요. 지금의 상황 판단은. 그럼 추론적인 거가 들어간 거는 좀 배제하고요. 상황을 준 다음에 거기서 원리 찾는다거나 그 원리를 적용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여기서 한 파트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 판단 문제를 보시면요. 앞에 쪽을 보면 무슨 언어 논리에서 나오는 문제 아닌가? 비문학 같은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여기요. 이 상황을 이해하는 그런 판단. 그 다음에 적용하는 문제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런 법안이 있어. 그럼 여기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니 없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법안에서 지금 허용되는 범위 어디까지야? 라고 하면 이러니까 이 상황에선 이걸 적용해서 이거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게 나오는데 요거는 그래서 나오는 건 요것 때문이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 이게 핵심이 되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보면 좀 이상한 거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얘예요. 수치를 부여하는데 가중치를 가지고 이걸 체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한정된 가방 안에 짐을 넣는데 어떤 수로 넣어야 되는가 같은 경우도 이런 그래서 어떤 수로 넣을 것인가 의사결정 문제. 얘는 수치가 나오거든요. 다 더하니까 얘는 30이고 얘는 28, 얘는 10이면 얘가 답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의 상황 판단 문제는 쟤와 쟤 이렇게 두 가지로 특화된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은 상황 판단은 문제 해결력에 대한 이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그냥 보시는 것과 그래서 저 파트와 이 파트구나. 그래서 거의 특히 이 보면 상황 판단 딱 반 잘라서 앞쪽은 저거고 뒤쪽은 이거거든요. 이거 보시면 생각보다 이게 딱 두불두구나 금방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PSAT는 이렇게 언어, 자료, 상황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도요. 사실은 물론 채점 하나 포인트 똑같아요. 그런데 그냥 이 문제 구성상 보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얘예요. 문제 해결력이 있는가를 체크하는 거고요. 그럼 얘네들을 왜 보는 거냐?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능한 한 많은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어떤 문제 대안을 제시했을 때 제일 잘 되는 경우가 사장님은 정말 정보를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과장이 기한을 놓으면 이거 이런 일 있었잖아. 이거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건 정보가 없기 때문인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정보인데 언어는 텍스트로 된 정보를 얼마나 빨리 읽을 수 있는가를 체크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내 텍스트로 정보를 줄 테니까 그럼 이걸 읽고서 여기 있는 정보를 빨리 습득해 라는 게 언어. 그 다음에 그래프나 표, 수치로 된 정보 있죠. 수치로 된 정보를 빨리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체크하는 게 자료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러분한테 정보의 형태인 거죠. 텍스트 아니면 표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한정된 시간 안에 정보를 습득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기업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김대리 이번에 주말에 중국에 들어가니까 금요일까지 중국 보고서를 좀 작성해서 갖다 놔줘. 얘가 들어간 비행기에서 좀 읽고 가게. 김대리가 과장님 제가 좀 일을 빨리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완벽한 보고서를 갖다 놓겠습니다. 이럴 순 없잖아요. 결국 사회에서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100%는 아니지만 80%, 90%라도 시간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준 다음에 100%를 맞출 수 있는지 보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되게 짧게 준 다음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세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핵심 개념은 따져 들어가 보면 어렵지 않아요. 따져 들어가면 어렵지 않은데 이걸 할 때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여서 빨리 할 것인가. 그게 이제 핵심 개념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언어, 자료, 정보 읽는 방법,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 상황 이렇게 구성된 게 여러분한테 나오는 PSAT 공직 적격성 검사인 거죠.
그쵸? 자,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지, 이거는 뭐, 아니, 이렇게 준 다음에 이거 암기해. 그러면 그런 시험에 되게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시험범위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뭐야. 행정학 하면 행정학 딱 하면 되는데, 이건 뭐야.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능력을 체크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학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요, 이렇게 시험이 다른 시험이거든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학력 시험을 주로 준비하기 때문에 학력에 대한, 그러니까 오답노트 이런 거 막 만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오답노트가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없습니다. 오답노트 같은 거는 왜 만드냐 하면 학력 테스트예요. 외우기 테스트죠. 근데 오답노트예요. 문제를 봤는데 내가 틀린 것들이요. 말하자면 외워야 되는데 못 외운 것들의 집합체가 오답노트인 거예요. 그것만 보면 돼요. 다른 건 이미 외운 거니까. 그 문제를 아까 3번, 4번 봐도 괜찮은 게 문제 자체를 외워버리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내가 외워야 하는 5가지 요소, 4가지 요소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것에 중요한 4가지 요소가 뭐냐?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외우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암기사항을 외우는 거니까요. 근데 이거는 이 문제가 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능력시험은. 시험을 보는 이유는 읽기 능력이 있는지, 그래프를 읽을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던 오답노트의 방법, 그냥 초거나 문제 많이 풀기, 오늘은 하루에 1시간 해야지, 2시간 해야지, 그런 게 사실 안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옛날에 이제 뭐 사시나 행시, 우리가 특히 5급이나 이런 거는 행시 때 많이 했잖아요. 앉아있는 시간이 점수가 되는 그런 시험이에요. 학력 테스트는. 1년 앉아있는 애보다 2년이나 3년 앉아있는 사람이 점수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험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한 달, 2달 했는데도 되게 1년 한 사람보다 점수가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건 아무리 해도 점수가 그대로인 시험이야. 이 점수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는 건 말하자면 이 능력이나 방법론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늘 푸는 방법대로 하니까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어도 그대로 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쭉 되는 거라서 이런 개념을 좀 아시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한 거예요. 이런 개념을 좀 아시고, 이렇게 좀 나의 고집이 아니잖아요. 문제 푸는 방법 고집이 아니니까 이런 거 좀 바꿔보겠다. 방법론을 바꿔보겠다.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 저렇게 접근해보자. 나 찍는 거 같은 건 싫은데. 한번 찍어보세요. 이런 방법을 한번 찍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봤더니 그게 한 문제도 더 맞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공부를 시작하시면 학력 테스트 같은 거는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앉아있는 시간이 그대로 점수가 되니까 고시 같은 게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고시낭인이라고 하죠. 원래 PSAT는 고시낭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요, 공부하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거 뭐냐면 지금 완전 바닥은 아닙니다. 하시면 뭐 어차피 피문하고 할 수 있잖아요. 바닥은 아닌데, 시간 관리라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거 공식이 있는데 공식을 모르고 접근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저랑 이 기본반을 한 번만 하셔도 이 정도 점수까지는 올라가요. 아까 얘기했지만 1번부터 말고 5번부터 푸세요. 이런 거 해도 제가 장담하는데 5번부터 푸는 거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풀어서 맞는 것보다 2개나 3개 정도 더 나와요. 자료 해석을 하시면. 이것만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간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은 이렇게 읽는 거구나. 리딩 스킬 배웠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원리를 배웠다고 해서 그럼 바로 이거다. 암기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몸에 적용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기를 배웠는데 이 자전거 타기를 몇 번 해봐야지 이제 좀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런 글은 이렇게 저런 글은 저렇게 하는 것들을 적용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풀이 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올라가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시험을 이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남들보다 잘 나오는데, 이제 이때 보시면, 심지어 이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이때 보시면 좀 간당간당 하거든요. 보통 기본반 정도 하면 이 정도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얘네보단 조금 더 몇 개 더 나와야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를 얼마나 줄여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기본반을 한번 우리 같이 하면은 여기까지는 거의 다 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죠.
이렇게 배우신 다음에 다시 원래 내 방법을 그대로 고집한다. 그러면 잘 안 올라가요, 계속. 빨리빨리 적용해보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좀 유연하게 받아들이시면 요거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한 달 정도는 이렇게 좀 예열하면서 가다가 그 보통 이제 우리 시험 볼 때는 그런 여름휴가도 이제 맞춰놓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이 문제 풀어보시면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뭐 이렇게 눈을 피하실 것까지는 없고 안 나오시는데 다 그래요. 생각해보면 이거를 누가 이거 하기 위해서 2년을 공부하고 그러겠어요. 다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를요. 뭐 아무리 해도 도저히 이건 뭐 이거 못하겠는데? 너무 어려운데?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이 도대체 어디까지 하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와 이거 언제 다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말씀드린 건 그거야. 이걸 왜 다 해요? 이걸 왜 다 해요? 합격선이 여기에요. 합격선이 여기야. 그럼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이걸 이렇게 하면 뭐예요? 야, 이 PSAT 사상 정말 뭐 3년 열심히 공부해서 PSAT 사상 처음 나오는 만점. 그런데 갑자기 뭐 대통령이면 헬기 타고 두두두두니 자네였나 하면서 찾고 있었네.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남들보다 한두 개 더 맞으면 돼요. 지금 여러분도 하다 보면 요거는 이렇게 하면 좀 올라가겠구나. 요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포인트들 있죠. 거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하다 보면 남들보다 늘 나오는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한번 올라가면 그 점수가 유지된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남들보다 한 두세 개 더 나오잖아요. 그럼 합격인 거예요. 그 면접 가서는 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와 이걸 언제 다 하지? 나 이거 도저히 안 맞는데 되게 유원한 시험이다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두 가지 다 할 필요가 없고요. 또 하나는 남들이 안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몇 년 전만 해도 이 시기에는 좀 더 많이 공부들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남들도 좀 안 하고. 그럼 당연히 공부를 하면은 객관식 시험은 공부를 하면 점수가 나와요. 안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하거나.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의 시간을 뭐 매일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말에 이렇게 하는 거라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쭉 그 서론처럼 이렇게 좀 OT 정리를 해드렸는데 재밌죠? 재미는 없나요?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